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부 장관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를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고대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요.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하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말이죠. 매우 이례적으로 이 홍준표 지금 이제 대구시장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홍준표 의원이 검수한 바과 관련해서 내놓은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본인의 또 의견을 담아냈어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런 얘기하고 또 검수한 바과 관련해서 이 황운하 의원이 한마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도 집에 부인의 미술품 보관하는 이 수장고가 없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서울시 각 구청별로 우리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경선이 이번 주에 많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강서구청장 예비 후보로 출마한 김진선 예비 후보님을 제가 모시고 여러분들께 왜 강서구에서 출마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러한 김진선 강서구청장 예비 후보의 인터뷰 내용까지 빠짐없이 잘 들어주시고 또 전국에서 말이죠 저를 또 많이 지원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김진선 예비 후보 또 지원하는 분들 또 지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빠짐없이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박영선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적으로 말이죠 서울시장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 비대위에서는요 여러 차례 참여 요청을 했는데요 결국은 불출마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이 비대위에서는 이 공관위에서는 본래 송영길 그 다음에 박주민 제일 강한 후보잖아요. 이 사람들 탈락시켰어요. 전략공천에서 탈락시켰는데 이게 이제 말썽이 많아갖고 한 이틀 만에 다시 비대위에서 살려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진애 전에도 시의원 한번 출마했잖아요. 이 세 사람을 묶어서 경선 후보로 선정을 하면서 박영선 전 장관한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는데 결국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미 어제 이 박영선 전 장관은 말이죠. 이 투병 중에 있는 어머니를 간병하는 이런 사진을 공개하면서 어머니와 정치 지금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상황이 참 난감하다. 이러한 입장을 어제 내놨거든요. 자, 이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박영선 장관 이거 출마하지 않겠네. 더군다나 작년에 말이죠. 불과 1년 전에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거의 뭐 19%, 20% 육박하는 이 지지율 차이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는데 1년 만에 말이죠. 이 정치 환경이 오히려 더 악화됐는데 이런 박영선 장관이 1년 만에 또 출마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어제 자기 어머니 간병한다는 사진을까지 내놨는데 이거 출마하지 않는다는 아주 굉장히 강한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박영선 장관한테 계속해서 의지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 거 오히려 서울 시민들한테 말이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그러한 이 단초를 제공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상 선거 폭격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서울시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예상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각 구청 지난 구청장 선거 때는 조은희 딱 하나만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었잖아요. 전부 다 싹쓸이를 민주당이 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우리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들이 싹쓸이를 하는 새로운 선거판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이 강서하면 이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강한 지역 아니겠어요? 자, 거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진선 예비 후보님을 제가 이번 시간에 특별히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김진선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출마의 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공약 어떻게 해서 이 민주당 아성인 강서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이길 수 있는 어떤 공약과 이 여러 가지 전략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선 예비후보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김진선입니다. 예, 반갑고요. 네.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직생활 35년이면 뭐 구청장보다도 더 높은 직위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출마를 하셨고, 그래도 이제 제 방송 이제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서 구민들, 이 강서 유권자들 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한번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 간략한 출마의 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강서에서 35년 10개월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수많은 주민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경청했고요. 네네. 그리고 퇴임 후에도 많은 주민들과 지금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기에 강서구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강서 전문가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생활복지국장으로 4년 6개월은 우리 당이 취약한 시민단체와 저소득층 주민들, 그리고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이 이제는 저의 최대의 지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세가 강한 강서구에서 민주당을 이길 적임자는 저라고 확신합니다. 네네네. 예, 밀각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저라고 합니다. 네네. 예, 이번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서 다음 총선도 우리 당 후보님들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출마의 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나라가 커질수록 이제 복지 문제가 우리 주민들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복지국장을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시 전 구청에 있는 복지국장 중에서 4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신 분은 우리 김진선 예비후보님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강서도 서울 이제 각 구청별로 이제 특색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구청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어떤 복지 혜택, 이 수혜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복지 정책이 제가 보기에 강서 구민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공약이 아닐까 싶은데, 이 중요한 공약 몇 가지 이 복지 문제를 포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강서구는 2021년도 예산 집행액이 1조 3,300억이었습니다. 예. 그 중에 61%를 복지비로 이렇게 지출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혜자들은 만족을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말에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활동도 하고, 또 강서구 같은 경우 희망나는 복지재단이 있어서 모금 활동을 통해서 사각지대 해소하고 있는데요. 아마 육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또 장애인 계층도 다양한 계층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만족치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되면 제가 그동안 복지국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다양한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우리 취약계층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네네. 복지 분야에 많이 아는 사람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복지 문제 하면 이번에 서울 각 구청에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문제 말고서도요, 이제 강서하면은 최근에 뭐 이 마곡지구 개발도 하고 이 지역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역 개발과 관련된 우리 김진선 예비 후보님의 공약, 중요한 거 몇 가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현안 문제로 대두되는 게 크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공항 고도 제한 규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 지역에서 완화를 요청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구도심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강서구를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현안 문제가 복병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35년 10개월이라는 경험을 갖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특히 공항고도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도 드림타워를 169m짜리 호텔을 지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도 개화산이 125m짜리 개화산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이까지 완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방치한 상태로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데 제가 당선된다면 바로 고도 규제 완화부터 시도해서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공사에서 주민들한테 열병합발전소의 타당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해야지 과거처럼 행정 편의적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주민을 이해 못 시키면은 대안을 제시하든지 제안을 제시 못한다면은 이 사업 못하게 할 겁니다. 네. 아주 이 지역 개발 사업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역시 그 강서에서 오랫동안 이 구청 업무를 보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 구청장은 지역 살림살이 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이 정치인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제가 보니까 이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 주민들과의 스킨십, 이 소통, 이것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김진선 예비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소통의 전략이랄까? 그동안에 이제 스킨십을 많이 해오셨을 텐데, 주민들과의 어떤 공감 분위기, 또, 이 김진선 예비 후보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강점, 좋은 점, 이것만은 우리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건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점, 어필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우리 당이 취약한 부분이 시민단체하고 저소득층, 장애인단체 이런 분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네네. 제가 복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도 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이 저한테는 최대의 지지계층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만으로도 민주당에서는 가장 기피하는 인물이 저일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지역 주민들과 그동안 35년 10개월 근무하면서 다양한 곳에 근무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추진했던 것들이 일각에서는 탱크라는 별명까지 지어주면서 활동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마 그분들이 저를 지지하는 계층이 됐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 후보를 뭐 손쉽게 꺾을 수 있고 네네. 우리 당 후보로서 제가 된다면은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오늘 밤늦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요. 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죄송한데 네. 다음에 오늘 못다한 말씀은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여러 가지 좋은 공약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짤막하게 우리 김진선 이 강서구청장 예비 후보의 인터뷰를 소개해 드렸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김진선 예비 후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국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저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이제 검수한 바과 관련해서 내놓은 입장문을 받아서 그거를 공유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내놨는데 여러분들 홍 의원 뭐 당연히 이 검수한 바 잘못됐다는 거죠. 뭐 이 모래시계 검사다운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홍 의원이 밝힌 이 입장을 보면 검수한 박은 정치수사를 통해서 늘 정권의 앞자리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그러면서요. 정의로운 검사가 사라진 시대 니들이 그걸 이제 와서 부정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거라. 그러면서요. 나도차도 검찰의 조작수사에 2년이나 고생한 적이 있다. 물론 나는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를 갈구하면서 검수한 박 중재 안 해도 반대한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날에도요.
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홍준표 의원은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우연 소지가 있고 정권 말에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는 입법권 남용이다.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국이 공유한 글, 그래서 이 검찰 새로운 사법 질서 수능할 준비나 하라, 이런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홍준표 의원 하면은요, 뭐 여러 가지로 팬덤 층도 상당히 두꺼운데,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홍준표 의원의 글을 통해서 이 조국이 말하자면 이거 봐라, 국민의힘 홍준표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검찰의 문제점, 이거를 부각시키려는 의도하에서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국 장관 이제 SNS 이 정도면 그만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 법조계에서도 지금 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중재안, 정치권의 야합이다, 이러한 비판문을 계속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번에 중재안에서 보면요, 지금 2가지만 검찰가 직접 수사하고 나머지 4가지는 전부 다 경찰, 그리고 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황운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러한 이 2가지, 이거 과연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키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 점진적으로, 즉 1년 6개월 안에는 반드시 폐지한다는 이 내용이 앞으로 이 법안 성안 과정에서 지켜져야 되겠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대국민 사극에 해당된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운하 의원이 말이죠, 조금 전에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요, 검찰 수사권 점진적 완전 폐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합의는 파기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이 핵심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기지만 점진적으로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다. 합의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합의는 대국민 사극의 다름 아니다. 그러면서요,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쪽은 이 부분을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의심이 되고, 법안 성안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제 본회의 넘어가기 전에 또 지금 이제 막후 접촉이 이루어지고 또 이 마지막 법안을 다듬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남겨둔 박병석 중재안이 남겨둔 2개 부패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경제 범죄 문제, 이거 1년 6개월 안에 반드시 중수청으로 전부 다 넘겨라, 이 약속을 지켜라, 이런 압박 부분을 강조하고, 이게 됐을 경우는 이제 황운하 의원 뭘 주장하느냐, 이거 봐라, 국민의힘이 이거 안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미리 쐐기를 박는 바람에 국민의힘도 결국 따라온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요, 이 본인의 정치적인 주가를 높이려는 꼼수에서 시작된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 주요 뉴스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한덕수 미술품 수장과 관련해서는요, 한덕수 서면 답변에서 배우자의 미술작품 보관을 위해 자택에 마련한 수장과 있느냐, 이런 김의겸 의원의 이런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미술품을 따로 보관하는 미술품 수장고가 자택에 있다는데 한 후보자는 재산을 공개하면서 미술품은 단 한 건도 포함하지 않았다. 함전도 없는 건지 일부러 누락한 건지, 얼마나 많은 미술품이 있는지, 그 미술품은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매매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투명하게 밝혀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자택의 미술작품 보관을 위한 수장고는 없다. 그리고 배우자의 작품 판매는 공직 퇴임 이후 시기인 2012년 이후에만 이루어졌고, 판매된 수량은 10여 점이다. 그림 판매에 따른 소득은 약 1억 원 정도로 알고 있다. 그리고요, 효성그룹하고 부영주택에 배우자의 미술품이 팔리는데요, 공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요, 작품 구매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전보로 다닌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이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혀 없다. 여느 국민이나 예술가들이 가진 일반적 관심 수준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말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한덕수 후보자가 어떻게 이거를 이겨낼지, 지금 민주당에서 또 어떤 작전으로 나올지 여러분들께 종종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